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저 지방 저가주택이에요. 아, 근데 굳이 저것까지 다 주택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건 좀 과하다. 저 지방 저가주택도 그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굵직굵직한 감세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 원칙 없는 감세라는 그런 비판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세 블로거 이 미네르바 올빼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네르바 올빼미님은 전직 그 기재부 세제실 출신이기도 하셔서 좀 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대책이 나왔어요. 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월세 관련된 이 세액공제가 좀 확대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네. 이제 월세하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월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임차인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월세 세액 공제는 이제 적용받으려면 이제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네. 적용 요건을 간단하게 좀 네, 설명드리자면요. 우선은 월세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들 중에서 총 급여액이 연말량산할 때 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만 적용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자들 중에 사업소득자들은 원래는 월세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만 예외적으로 이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네. 그때 이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우선은 이제 주택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아, 무주택자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언제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냐?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을 말하는 거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이제 원래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게 아니고 세대원이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세대원이 이제 맺고 세대원이 직장 다니면 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적용 요건은 우선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네.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네. 저게 5화 요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서상에 이제 자기 주소를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집에 전입신고가 꼭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도 아까 제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고 내가 꼭 주택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주택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서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아까 말했던 그 면적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 3억 이하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맞추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네. 자, 저런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얼마를 해줍니까? 월세세액 공제는 이제 총 급여가 네. 5,500만 원 초과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세액 공제가 이제 10%고요. 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다. 네. 그러면은 세액 공제율이 12%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월세 지급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네. 월세 지급액에 최대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100만 원씩 냈다. 그리고 총 급여가 연봉이 5천이다. 그럼 공제율은 12%잖아요. 네. 그리고 100만 원씩 연간 1,200을 냈으니까 1,200을 다 12%를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7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750만 원에 12%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 공제율이 현재는 최대가 12%잖아요. 저걸 15%로 인상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발표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 임차 차입금, 한마디로 이 전세 대출 받으시죠. 전세 대출 받을 때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또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이것도 늘어나네요. 네. 근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저는 이제 이게 입에서 좀 자주 잘 나오는데 네. 잘 입에 익지도 않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게 이자만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원금 상환액까지 다 공제해 줍니다. 그렇죠. 그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다 공제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큰데 네. 이제 요건을 따져보면은 과세기간 종료일은 이제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가액 요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기준시가 요건이 없고요. 또 오피스텔도 당연히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대원도
아까 이제 월세세액 공제에서 공제가 가능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단 세대원이 공제 받으려면은 이 대출을 세대원이 받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요건이 이제 내가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은 내가 전입한 날 또는 입주한 날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으면은 안 이게 된-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이라 볼 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제 공제는 얼마를 해주느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근데 저게 원금 상환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금을 많이 상환하면 공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저 300만 원 공제가 우리 청약저축 많이 들잖아요. 네. 지금 저 사람도 무주택자니까 청약저축을 들고 있을 텐데 네. 청약저축 납입액하고 저 원리금 상환액하고 합해서 3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크지는 않죠. 저 한도에 걸려서 크지는 않은데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 저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발표 내용 보니까 300만 원을 400만 원. 100만 원을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역시 이제 그 임차인들에 대한 좀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된 게 바로 이 종부세 관련해서 좀 억울한 경우에는 이 종부세를 좀 면제해 주는 경우를 좀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네.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 종부세 중과세율을 도입할 때 네. 어떤 사회적인 논의 없이 너무 좀 급격하게 도입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중과세율이 도입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진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사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지금 다주택자들은 다 종부세를 중과해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종부세 세율을 계산할 때 지금 특정 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주택은 세율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해 주겠다. 종부세 계산할 때 아예 빼주겠다. 왜냐하면 네. 종부세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총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이면은 세율이 중과가 되는데 이 중과세율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엄청 높거든요. 이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특정 사유가 있는 주택들은 좀 빼주겠다. 우선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제 범위가 정부가 발표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 내가 잠깐 이사 가다가 2주택이 됐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는 투체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중과예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억울하죠. 거죠. 저건 진작 원래 고쳐줬어야 되는 건데 이제라도 이제 고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은 현재 조문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지금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밖 여기를 이제 지방이라고 불러요. 네. 이 지방 주택들은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나 3년 지나면 저게 주택수에 포함돼 버려요. 그럼 다시 중과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실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누가 상속을 받냐면은 어머니하고 자녀가 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요즘 민법상 이제 상속 지분이 한 명이 다 몰아서 받으면 또 반발이 심하니까 안 되죠. 네.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가 일부 지분 가지고 있고 자녀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상속주택. 그리고 자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집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자녀가 2주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2년이나 3년 동안에는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괜찮은데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중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것도 이제 아마 2년, 3년에서 좀 제외해주는 기간을 더 늘려주지 않을까. 그렇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조문이 안 나와서 모르겠고요. 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저 지방저가주택입니다. 저 지방저가주택은 사실상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사는 경우가 많고 지방저가주택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굳이 저것까지 다 주택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대상 주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추정을 해보겠는데 우리 세법에서 저 지방저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방금 그 상속주택에서 나옵니다. 상속주택에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밖에 있는 지역을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지방저가주택도 그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가의 기준은 얼마로 그럼 볼까요? 저가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다주택자 중과 규정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 규정에 그 중과를 배제해주는 지방 저가 주택이 있어요. 아마 그 요건을 따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법을 하나 개정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제도를 그대로 많이 가져와서 그렇죠. 사용을 하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건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게 기준시가 3억입니다. 아, 기준시가 3억. 예. 아마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는 주택세에서 제외해주고 네. 계산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율 계산할 때 주택 수요에서만 빼준다는 거지 그렇죠. 과표 계산할 때는 집어넣는 겁니다. 아.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그게 이제 공시가가 15억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 제가 어디 지방 중소도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기준시가 2억짜리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근데 그 지방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저는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규정대로 따지면은 2채의 공시가격을 더합니다. 그럼 17억이죠. 네. 거기에서 공제를 얼마 해주냐면은 6억을 공제해줘요. 네. 그러면 11억이 되죠. 네. 거기에 올해 본 공정시장 가격비를 원래 들어가면 100%잖아요. 그 100% 곱해가지고 나온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거기다 중과세율을 곱해버려요. 그렇죠. 종부세 중과세율을 곱하는 거죠. 네. 굉장히 세액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개정안대로 적용이 되면은 우선은 내가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밖에 있는 지방저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해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수도권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과가 안 돼버리죠. 그럼 세율이 확 내려가요. 그렇죠. 다만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내가 서울집 15억에다가 지방주택의 공시가 2억을 빼주는 건 아니고 2억은 더합니다. 더한다. 아. 더하고 세율 계산할 때만 이제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저기 별표에 나온 과표에는 합산이라는 게 어쨌든 가격은 합산을 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 종부세의 중과세율은 최소한 매기지 않겠다. 그렇죠. 예, 그 주택으로 일단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한테도 좋은 소식들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경제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를 이제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우리 보통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을 들면은 또는 IRP에 가입을 하면은 납입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세액공제 해주죠. 네. 세액공제가 이제 12%하고 15%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액 400만 원까지 그죠. 최대 한도가 400만 원이고요. IRP까지 합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납입액에다가 거기다 이제 유를 곱해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네. 저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를 이제 6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겠다고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IRP까지 합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겠다고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지간한 직장인들이면 사실 연말 되면 저 700만 원까지 채워가지고 되게 늦잖아요. 근데 올해는 연말에 200만 원 더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저 연금저축은 이제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탈 때 나중에 연금 우리가 받잖아요.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낼 때 내고 낼 때 세액공제 받고 탈 때 세금 내면은 어차피 세임 아니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연금소득은 무조건 이제 종합과세 하는 건 아니고 1,200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과세하고 1,200만 원 이하면은 이제 내 분리과세라든 종합과세라든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분리과세가 돼버리면은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5%입니다. 네. 아주 낮죠. 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연금을 보통 언제 타느냐? 은퇴하고 내가 다른 소득이 없을 때 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타소득이 없으면은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효세율이 뭐 6%대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죠. 네. 근데 그렇죠. 아주 내가 연봉이 많아가지고 뭐 연금 받을 때 내가 뭐 소득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그럴 수 있지만은 있죠. 예. 그 정도 아니면은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예. 자,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좀 줄여주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이제 공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이제 근속연수 공제가 있고 하나가 이제 환산급여 공제라는 게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근속연수 공제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한테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세부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개편안이 적용이 되면은 네. 퇴직소득세가 이제 좀 줄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준다고 정부가 이제 발표안을 보면은 발표가 돼 있냐면은 네. 퇴직금이 이제 5천만 원인 분들 있잖아요. 5천만 원인 분들은 저게 현재 지금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놓은 건데 네. 지금 10년 정도 재직한 분들은 한 1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20년 정도 재직한 분들은 6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번 이제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정부 안대로 가면은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현재 65만 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세액이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것도 좀 좋은 내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또 감세하는 또 주식 관련해서도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정됐던 이 금융투자소득세도 뭐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2년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이 주식 양도세도 이 종목당 100억 이상 대주주들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1년 연기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도 앞으로 2년간도 추가로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원칙 없는 감세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이 각종 감세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